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결국 꺾인 서울 아파트값, 강남에서 한강변으로, 한강변에서 서대문으로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 가지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이렇게 해서 서울, 강북, 강남, 경기, 인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서울은 전체적으로 좀 꺾인 모양새고요. 마이너스 0.1. 그다음 강북은 여전히 아직까지 상승이 조금 있고 강남은 0.03 마이너스 하락으로 좀 크고요. 이제 강북이 조금 아직 덜 오른 애들이 쫓아가면서 상승폭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새인 것 같고 합치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03, 0.01 되는 거고 서울이 경기랑 인천 덜 올랐던 경기 인천은 아직까지 후행하면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플러스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지역별로 정리를 해서 보자면 강남 11개구, 강남 쪽에 있는 11개구는 하락폭이 마이너스 0.02%, 0.03%로 하락이 됐고 영등포 금천구는 상승폭이 낮았던 일부 단지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고 강남 4구는 재건축 단지 하락세와 급매물 출현으로 모두 하락했고 동작구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기존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면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동작구 집값들도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이 입주 물량이 동작구 많죠. 동작구 흑석 8구역 롯데캐슬 에듀포레, 흑석 7구역 아크로리버하임, 그다음 상도동 대림아파트 재건축한 노빌리티, 이편의상 노빌리티까지 단지들이 이제 동시에 다 입주를 하니까 입주와 사전 점검 지난주, 지지난주, 뭐 그 전주 이렇게 해서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물량들이 좀 쌓이면서 전세 가격도 주변 지역 전세 가격들도 엄청 빠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1억 이상 빠진 것 같아요. 거의 1억 정도는 빠진 것 같습니다. 못해도. 그래서 좀 빠졌고 한편 강북 14개구는 상승폭이 0.03%에서 0.02%로 줄었다. 개발 호재가 있는 강북구, 성북구 등 소폭 상승세 이어가는 은평, 마포, 서대문 등 서부권은 GTXA 사업 지연 우려 등 급등 피로감으로 보합 내지 하락했다라고 하고 큰 흐름은 아까 강남에서 한강변, 한강변에서 서대문 이런 쪽으로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용산, 동작구 등 한강변으로 하락세가 번졌고 용산은 2주째 내렸다라고 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대로 상승폭이 축소했고 지방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확대됐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겨울 시즌이 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큰 흐름 자체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말벗고 전세 대출 거부한 집주인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새 전세자금 대출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죠? 아무래도 월세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가 싸니까 반전세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득이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받으시고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임대인들도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그러냐 워낙 많이들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이게 익숙하지 않은 임대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사례는 뭐냐면 대출 계약서에다가 대출에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임대인이 협조한다 이런 내용을 특약사항에 달았는데 막상 정작 이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려고 받으려고 은행에서 전화하면 은행에서 이제 아니다 허락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면서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계약 이행을 못한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 잔금을 못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임대인은 너 잔금날 전세 잔금 안 내고 안 들어왔으니까 네가 계약 이행 안 한 거니까 계약금 못 돌려줘. 그러니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해서 계약 해지하겠다라는 식으로 임대인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 황당하죠. 전세자금 대출 해준다 그래서 그걸로 돈 마련해서 전세 들어올라 그랬는데 임대인 지가 거절해놓고 이 잔금 만들어왔다고 해자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했습니다. 사유 자체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니한테 있다. 임대인 너한테 있는 거다. 계약금도 돌려주고 손해배상까지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전액은 아니고 이제 위약금 쪽으로는 한 45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위약금은 계약금의 배액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이 450만 원으로 감액해서 이제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대로 끝날지 1심 소송이니까 또 뭐 항소할지 뭐 금액이 큰 건 아니니까 그냥 뭐 이대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이 기사에서 좀 봤던 부분이 뭐냐면 계약서에 대출 협조의 구체적인 범위가 기재되지 않아서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 부분이 저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계약 체결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라고 임대계약 체결할 때는 그냥 대출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거니까 어떻게 협조해 주세요 라든가 구체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이런 정도라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액션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같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주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뭘 이렇게까지 대단한 걸 요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수 있어요. 사실 사안 자체는 같은 이 임대차 계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임대를 들어오겠다는 내용은 맞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짚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 사례에서 보면 전세가 1억 5,500인데 계약금 1,550만 원 보내고 전세자금 대출을 1억 2천만 원 정도 받을 생각이었으니까 되게 이 퍼센트가 높잖아요. 거의 80% 되나요? 그러니까 전세 금의 80%를 대출받아서 들어온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얼마나 많이 받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었거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출에 동의하느냐가 전화 올 때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는 게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명쾌하게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았고 계약서에 또 뭐라고 써놨냐면 그냥 대출에 협조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받는데 협조키로 함이라는 한 문장에 이 특약을 넣었는데 이 문장의 해석이 이제 좀 약간 모호하다 이거죠. 법원에서도 이 계약서에 적혀있는 대출 협조의 구체적인 범위가 기재되지 않아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집주인이 고령으로 전세대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래서 이제 임대인에게 규책 사유가 일부 있다라고 보기는 했지만 그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세자금 대출권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어떻게 받을 건지 임대인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동의해줘야 될 건지에 대한 내용 자체도 특약사항으로 기록해야 이런 좀 분쟁이 줄어들지 않을까, 명쾌하게 좀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 기사를 보니까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이번 기사는 좀 경각심을 심어드리게끔 하고 싶어서 읽어본 기사인데요. 제목에도 보시면 부동산 급매물 투자 고수익 낼 수 있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187억을 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보니까 금액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기사 내용 보면. 제가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도 제일 금지하고 있는 게 오프라인 모임이거든요. 이게 투자를 잘 하자 이런 사람들이 뭉치는 곳이라서 귀얇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남들이 뭔가 해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경계심이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허물어져요. 귀가 얇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가 투자하기를 생각하기보다는
남들이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알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따라서 저 사람이 사는 걸 똑같이 따라 살면 나도 돈을 벌겠구나.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어떤 전문가,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누구에게 맡기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안 되면 할 수 없죠. 월 투자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돈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부동산 커뮤니티를 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2000년대 초중반부터 제가 PC통신 시절부터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근데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원래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 많았는데 보면 대부분의 커뮤니티들이 그 커뮤니티 운영자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게 좋으니까 투자해보자. 당신 돈 부족하니까 우리 돈 뭉쳐서 투자하자. 이런 공동 투자 형태로 가는 경우도 많고, 뭔가 뭘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식의 커뮤니티들이 많았거든요. 저 부동산 스터디보다 훨씬 큰 커뮤니티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망했어요. 그런 식으로 간 커뮤니티들은. 이 언론에서 간간히 보이는 사기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거 투자하면 돈이 될 거니까 우리 같이 투자해요. 이런 식으로 몰려있던 것들에서 사기가 많아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단순히 그런 강의 이런 것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소하게 그냥 어디 모임에 나갔는데 그 모임에서 투자 잘한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해야 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혹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이 결국 몰려서 갔다가 사기 당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걸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공동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누구 명의로 하고, 그러니까 공투가 사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오프라인 모임은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뭐냐면 양천구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투자할 테니까 우리 같이 투자해서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 부동산에 투자로 온 사람들 또는 동네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손님들, 보통 이제 우리 집 세나 주세요 하거나 하면 이제 임대인들 오랫동안 거래하고 그러면 조금 믿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2015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아파트 급매물과 분양권에 함께 투자해서 수익금을 나누자고 해놓고서는 지인 8명으로부터 175억 2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대략 한 사람당 20억이 넘는 금액이네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이게 투자를 했다가 뭐가 묶였는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냥 아예 물건을 사놓고 꿀꺽해서 팔고 혼자 다 먹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를 쳤나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 부동산 매매 잔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익금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면서 2014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명으로부터 11억 8천만 원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면 기사 내용 보면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 같아요. 매매계약서 위조하기도 하고 새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들 가지고 이만큼 수익 났어요 라고 해서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한테 넘기고, 그러면서 일부 좀 주기는 했지만 많이 해먹었나 봐요. 자, 근데 이게 양형이 8년입니다. 이거 당사자들은 인생이 모르겠어요. 이 돈 대여해주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이분들 인생에서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일 잘한다고 하는 부동산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례들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당하게 매도자한테 돈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맡기면 운영해 줄게. 이제 또는 일단 여기에 지금 돈 들어가야 될 거 있으니까 보내세요. 그래서 수익 나는 거 우리 어떻게 배분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개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얘기하는 다른, 그러니까 매도자한테 매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 형태로 이렇게 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를 또 서스럼 없이 돈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예. 잘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소하게 믿었다가 이렇게 한 방에 막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도 좋지만 많이 경계심을 갖고 의심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꽁돈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 기사는 아파트 이름에 관계된 기사인데요. 아파트 이름에 관계돼서 좀 분쟁이, 갈등이 있었다가 봉합된데 또는 여전히 갈등이 있는 곳, 뭐 관련된 기사가 다른 뜨문뜨문한 기사로 두 개가 한꺼번에 보이길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는 녹번역 주변에 있는 두 개의 단지입니다. 녹번역 쪽에 보면 녹번 1-1구역이 있고 그 다음 응암 1구역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요. 대략 위치 보면 이래요. 녹번, 아이고, 지도가 잘못됐다. 녹번역, 요거네요. 녹번역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오른쪽, 여기가 녹번 1-1구역입니다. 힐스테이트 녹번 아파트라고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녹번 1-1, 1-1-3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현대, 그 다음에 삼성 레미안, 그 다음에 대우 푸르지오, 이렇게 해서 세 개 단지가 쪼로록, 녹번역, 재개발 구역이고요. 녹번역에서 요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응암 1구역, 응암 2구역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응암 2구역 재개발 구역은 녹번역 이편한 해상 캐슬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하반기에 분양했죠. 그 다음에 응암 1주택 재개발이라고 하는 여기가 근래에도 사실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 분양 개수 좀 있고 보시다시피 녹번역 초역세권이잖아요. 이 두 개 단지가 녹번역 초역세권이죠. 그래서 응암 1주택 재개발 구역이 이번에 분양에 나설 예정인데 똑같이 현대건설 시공사니까 힐스테이트 브랜드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이름 갖고 조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기사 보면 이래요. 녹번 1-1구역이 힐스테이트 녹번이라는 이름을 분양했는데 조합은 녹번역 힐스테이트라고 하고 싶었대요. 근데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힐스테이트 다음에 아파트명 이렇게 펜네임 들어가는 형태로 브랜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라 그래서 힐스테이트 녹번이라고 분양한 걸 조합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근데 요번에 이 응암 1구역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응암동 아니냐, 녹번동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녹번 1-1구역 조합 쪽에서 그런 좀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근데 현대건설에서 요번에 중재를 해서 응암 1구역은 힐스테이트 녹번역 역이 붙은 형태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다. 서로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중재가 됐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 무슨 역, 무슨 아파트 이렇게 가는 게 되게 유행이에요. 보면 우남역 푸르지오, 아현역 푸르지오 이런 식으로 그 뭐 대우건설도 무슨 역 푸르지오 이런 식의 브랜딩 네임을 좀 붙이더라고요. 아현역 푸르지오는 요번에 이름 바꾸는 것 같던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힐스테이트 녹번이랑 힐스테이트 녹번역 하면 두 개가 약간 또 기사에도 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녹번 1-1구역으로 갈 우편물 나중에 응암 1구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파트 이름에 1차, 2차 이렇게 두기도 하잖아요. 힐스테이트 녹번 1차, 힐스테이트 녹번 2차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그냥 녹번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기 하나 더 붙는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다른 갈등 사례도 있어요. 바로 요 사례인데요. 이 지금 남가자동의 DMC 2차 아이파크가 이름에다가 센트럴을 넣어달라 요청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미 동의를 75% 이상 받아가지고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건설회사 쪽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고 원래 분양했던 이름대로 밀어붙여가지고 뭐 갈등이 있는 사례도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입주하기 전에 결정이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입주하고 나면 등기나고 나서 또 이름 또 다 바꿔야 되고 문주 고치고 비용들 되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사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이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는 무조건 다 들어줄 수는 없다 고민해봐야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는 사례고 사실 이제 이 사례 때문에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요 사례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금호역 옆에 보면 여기가 옥수 13구역을 재개발해서 지어진 이편한 세상
옥수 파크힐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파크는 공원이고 힐스는 언덕, 언덕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이편세상에 지은 요 파크힐스가 있는데 원래 이제 입주가 빨랐죠. 근데 근래에 이제 금호 15구역이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신금호역에 있는 금호 15구역, 여기가 이제 지금 이름 보면 여기 이편세상 금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금호 파크힐스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해서 이 동네도 좀 구릉지거든요. 요쪽이 지대가 낮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크힐스라는 이름을 갖다 썼더니 이편세상 또 시공사도 이편세상으로 같아요. 그랬더니 옥수 13구역 쪽에서 아니 파크힐스라는 건 우리 브랜드, 우리가 지은 브랜드인데 니들이 왜 쓰냐. 그래서 지금 소송을 했다 그래요. 기사에서 보면. 근데 소송 결과가 좀 일단 1심에서는 이편세상 옥수 파크힐스 쪽에 손을 들어줘서 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항소심이 또 결과가 나왔나 봐요. 여기서는 아니다. 금호 파크힐스도 써도 된다. 그렇게 지금 판결이 나서 결국 이름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3심인 대법원 가야지 결정이 될 것 같대요. 참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또 비싼 돈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해야 되는 주택이고 또 아파트의 브랜드 또는 이름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어디 살아, 타워팰리스 살아 하면은 사람이 때깔이 달라 보이듯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비중, 사회적 지위, 뭐 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좀 특히 요즘 시대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회라서 그런지 건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이름 관련된 분쟁도 참 다양하게 발생되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서울 10년 묵은 재개발이 속도를 내자 곳곳에 보상 갈등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기사에서는 이문 1구역, 아연 2구역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서 많이 나타나던 그런 좀 갈등인 것 같아요. 용산 4구역 참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상승장의 끝물이었던 2009년 초에 있었죠. 2008년에 사업 시행과 준비 관리 처분하고 나서 2009년에 이주가 시작되면서부터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상승장이 시작되면 멈춰서 있던 재개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 본격적인 사업의 말미에 철거 및 이제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또는 그 재개발 구역 또는 그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들 그리고 그다음에 청산자들, 분양에서 제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갈등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상승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자산 가치의 상승,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가파르게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프리미엄이 생기면서 자본이득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 뭐 팔아서 내 안에 돈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먹어도 배부른,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되는, 재건축 사업에서 배제되는 청산자들이나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동떨어져 있죠. 사실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부분은 조금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들은,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세입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 분양에서 제외된 청산자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개발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점은 사업 시행인가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단계로 보면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거를 정할 때 나오는 건데 이제 청산자가 정해지고 하는 건 언제냐면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합니다. 근데 최근의 정비사업들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도
사업계획 변경이나 등등을 하면서 사실 이주가 그로부터 한참 더 늦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문 1구역이나 아연 2구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장 리스크가 일부 있었고 아연 2구역도 관리처분 생각보다 사업이 되게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청산금을 반을 수령하는 시점이 조금 이제 늦어진 경우들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 기사에서도 보이지만 뭐냐면 청산자들이 낮은 보상가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 시기 자체가 달라서 과거에 청산자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와서 청산을 하려고 하니까 니들은 다 이미 만약에 그때 청산금 줘서 내가 어디 나갔으면 차라리 딴 데 가서 청산금 갖고 집이라도 샀으면 집값이라도 많이 올라서 그냥 나도 쌤 반가이라도 했을 텐데 지금 돈도 안 주고 묶여 있으면 청산자 대놓고 아파트도 안 줄 거면서 나는 손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보상 갈등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또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예인데 방배 6구역에 이제 이주가 올해 5월부터인데 한 사업가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는 120억 원인데 3년 전에 80억 원 정도의 보상비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 돈 갖고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40억. 사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는 거죠. 되게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보상 가격을 되게 많이 높여주게 되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게 된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나는 정비 사업비가 결국 다 조합원들 분담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합리적인 분양가 임의로 그냥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결국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소송 가격으로 다투게 되고 판사가 정해주는 가격 가지고 청산을 하게 될 거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 재개 금액 가지고 마찬가지로 항소하고 해서 이제 가액으로 다투게 되면서 더 받게 되는 형태가 될 거지만 아무튼 이주가 지연되고 하면서 보상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보상 갈등에서 제일 큰 변수고 제가 앞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대흥 2구역 사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외국인 이제 시민권자가 이 보상금에 이게 합리적인 보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ISD 제소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 판결 어떻게 나올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외국인은 시가 보상해주고 내국인 이 청산자들은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시가에 준하지 못하는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외국인 보상 부분은 근데 또 이게 해외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결국 그 판결이 어떻게 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사실 정비 사업에서 앞으로 큰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보상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누가 이득이 되느냐 누가 손해가 되느냐가 양측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답이 딱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